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을 보면 가히 언론과의 전쟁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야당 지지 세력들이 언론을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서 왜 이 정부가 이처럼 비판적인 언론의 사장과 이사진을 바꾸려고 하고 가짜 뉴스를 없애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아예 폐간을 시키겠다고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사건을 놓고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 아닐까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오늘 심층 토론으로 언론과의 전쟁, 무엇을 노리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보셨는데요. 저희 스픽스가 이번 추석 선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스픽스몰에서요. 저희 스픽스몰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스픽스 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스픽스몰에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스픽스몰 회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제품으로 좋은 가격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장님, 뭘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셨더군요. 추석 선물 대전 뭐 있습니까? 준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제가 직접 나오는 쿠키 광고를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참 이 광고 모델로 적합한지 잘 모르겠는데 쿠키가 맛있어 보이더군요. 아니 실제로 맛있고요. 예, 장유미 변호사도 엄청 맛있다 그러던데. 제가 예. 좀 더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반드시 앵커님 드시게 하고 저희들 쿠키 판매를 더욱더 독려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지금 명절 맞아서 저희들이 또 스픽스몰 가입 회원들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준비했는데 우리 백운기 앵커님 지금 그 원샷으로 잡히는 저기에 이제 방건조 생선 선물 세트라고 있는데요. 아, 실제 품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요.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명절이면 이제 어느 집이라도 생선을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이미 작업을 시작해서 목포에서 아주 훌륭하고 위생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에서 제대로 작업을 하자고 저희들하고 사전 준비를 해서 무려 10마리입니다. 제수용품으로 쓸 수 있는 생선 10마리를 99,000원 온라인 최저가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실래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저 그러니까 얼굴보다는 지금 생선이 더 구성이 중요합니다. 민어 2마리, 박대가 뭐예요? 박대도 이제 그 납작하게 생긴 생선인데요. 참돔, 조기, 우럭 이렇게 10마리를 99,000원에 준다고요? 모두 국내산이고요. 오. 또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잡은 생선인데요. 이거를 방건조 상태로 잘 이렇게 포장을 했고 진공 상태에서 배송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냉장고에 쟁여 놓고 드셔도 되고요. 혹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는 친인척들에게 주문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오늘 스픽스몰에 들어가셔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준비한 국내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에 마련한 생선 세트 이번 명절 꼭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분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픽스몰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최고의 제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드리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이것은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스픽스몰에서요 추석 선물 많이 사주시고 이거 말고도 또 준비가 많이 돼 있죠? 예. 그 지금 여러 제품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 한 이틀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명절 이전까지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온라인에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맛서이고수 또는 알로이, 그 다음에 백순기 굴비, 그리고 자민경 원기진고는 지금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셨는데 그럼 뭐 지금은 이제 뭐 품절이 됐다고 그러던데. 품절이 돼 있고 다시 이제 상품을 준비해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역시 가격과 품질이 동시에 만족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신다 이런 걸 알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 스픽스몰에 들어가셔서 명절 대전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직접 한번 둘러보시면 더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여러분 혹시 특별하게 구매해 줘야 하는 곳이 없으면 스픽스몰에서 꼭 구매해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전에 이미 제가 이게 생선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이 지금 이장 목장에 생선은 딱 어울린다고 해서 우리 PD가 자 생선 직접 들고 이번에 명절 선물 세트 홍보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뭐예요? 참돔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민어를 반건조시킨 거. 반건조 시켜서 이렇게 한 건데요. 제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니까 이번 명절 스픽스몰과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상품 싸게 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요. 또 우리 애청자님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을 주시는데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구입해 주시면 큰 도움 됩니다. 김두래님 박대 쪄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렇군요. 스마트맨님도 박대 맛있지. 엑스데이님 가운데 보이는 생선이 박대입니다. 그렇군요. 먹어보면은 알려나. 해숙소퍼님 미국에서도 주문할 수 있는지요? 그랬는데 그래요? 가능해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까지는 이게 항공 택배를 하려면 택배비가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까지. 이양호님이 저 혼내시는데 백앵커 박대 몰라요? 고향이 어디요? 죄송합니다. 한번 안진걸 소장은 알아요? 들어봤는데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여기 양복기 좀 내리세요. 아니, 언어가 네. 언어라는 게 이렇게 쓰다가 오랫동안 안 쓰면 그 의미를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박대는요, 그 뭡니까 도다리, 광어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납작하고요, 길쭉한데 말려서 이렇게 이제 껍데기를 벗기면 뼈 빼고 이렇게 발라서 먹을 수 있거든요. 아니 호남 남해안 이쪽에는 엄청 유명하고 맛있는 건데 이 경상도가 알고 호남 분 두 분이 잘 모르시면 아니 들었는데 지포는 알고 있습니다. 서대는 아는데. 예. 그렇죠. 서대 박대가 아마 비슷한. 그렇군요. 자, 오늘 언론과의 전쟁 주제로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영규 변호사, 정치면 본생리 2장, 정교환 스픽스 대표 세 분 오늘 짱짱하게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이념 전쟁이 있고 언론과의 전쟁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과의 전쟁 펼치는 의도는 뭐 야당에서는 이념과의 논쟁 펼치면서 조금 중도층이 이탈해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너무 지나치게 언론 환경이 좀 불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분석도 합니다만 뭐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게 옳은 일인가 옳은 방향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면 그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정치 본색을 쭉 진행을 하면서 현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당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하지 않는 민주국가 대통령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자와 만나지 않는 대통령,
지구상에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비판적이라고 해서 해외 순방을 가는데 그 특정 언론사만 비행기 못 타게 하는 나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 가짜 뉴스, 이것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폐간을 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는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것은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노련 위원장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허위로 인터뷰를 했고 그걸 보도를 했고 그걸 또 이어받은 언론사들이 있다. 이건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라고 규정하고 지금 수사에 들어갔는데 사실 여부가 일단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악의가 안 맞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국가 반역 범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들어볼 텐데요. 뉴스타파가 전체 분량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72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들어볼 수는 없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신학림 씨에게 돈을 주고 인터뷰를 거짓으로 해서 이걸 언론에 흘림으로써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했다. 이런 시각인데요. 김만배 씨나 신학림 씨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뭐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신학림 씨가 몰래 녹취를 한 거고 그 부분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기획이 된 건지 아닌지부터가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논란이 됐던 녹취를 먼저 들어보죠.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돌돌돌돌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누가 아까 검사가? 아니, 누가?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안 돼. 이게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영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영은 가가지고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일단 저 부분에서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신흥희 변호사? 예, 우선은 지금 저 김만배 씨와 저 신학림 씨 사이에 저 대화 녹취 자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뭐 사실은 뭐 커피를 타줬냐부터 해서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또 수사로도 아마 그 밝히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 핵심의 본질은, 물론 더 깊이 올라가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왜 조우영 씨만 불기소로 하고 이후에 조우영 씨가 왜 처벌을 받는 이 모순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안에만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과연 지금 이 김만배 씨의 이 인터뷰가 결국은 뉴스타파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까지 이것이 다 함께 이것을 공모해서 했는지가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요.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지금 승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승자가 된 상황 속에서 과거 대선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되짚어가면서 마치 지금 이것을 국민을 또 반으로 가르고 또 갈른 국민들에 대해서 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라는 의도가 나온 이상은 저는 이건 좀 매우 부적절한 저는 접근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해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또 구속을 해야 된다고,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죠. 그래 나오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그분이 굉장히 이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거의 저 예술적 뭐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그 저기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이 당부를 하고 또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림 전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지금 검찰은 저 녹취가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가 짜고, 그것도 김만배 씨의 요청에 의해서 1억 6,500만 원을 주면서 책값 명목으로 그렇게 해서 녹취를 했고, 이거를 이제 대선 전에 방송을 나가게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학림 씨는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언론인으로서의 좀 위치를 망각한 것 같다, 현장을 떠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못했다. 뉴스타파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장님, 혹시 신학림 위원장 아세요? 저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김두관 지금 현 민주당 의원하고는 뭐 남의 종고 동기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언론 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는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뉴스타파라는 회사를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상규 또는 뭐 돌아가는 원리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요. 뉴스타파라는 회사가 1인 미디어 같은 아주 소규모 언론사입니다. 민주당과 사전에 기획을 해서 신학림 위원장에게 불법적으로 녹취를 해서 그 내용을 대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해보자. 이거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할 만한 역량 또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회사냐. 일단 이런 생각이 먼저 한번 들고요. 두 번째, 뉴스타파가 어떤
언론 정신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는 것을 알고 있는 저희 주관적 기준과 판단으로는 이것을 정말 기획해서 의도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했을 만큼의 양심이 없는 또 언론사도 아니라는 것은 저는 주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에 또는 각자가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녹음되는 사실을 몰랐고 그러면은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건에서 자,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준 변호사는 당연히 수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검찰 쪽 잘 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안의 사건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 그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일단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범위 안에서 대화되는 내용이 드러났고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저는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간데 없고 이제 배우는 민주당 이재명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대선을 전면적으로 뒤엎기 위한 공작을 2011년도에 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자 사실에 대한 확인은 전혀 안 돼 있다. 각자의 주장이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관찰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냐. 거대한 기획과 음모가 있었다고 보는 것 또는 취재의 적절성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언론의 활동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는 결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사건 안진걸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각을 한번 좀. 제가 그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님 제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여러 번 뵀기 때문에 알죠. 예. 저분은 민주당이랑 일단 우호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말 듣고 막 할 분이 아닙니다. 엄청 깐깐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시민단체가 민주당이랑 조금 친하게 뭘 공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언론인 특유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언론노조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개혁이라는 게 뜨뜨미지나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김만배 씨하고는 제가 추정하셨듯이 예전에 이제 범한국일보 계열사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가 처음부터 72분을 다 공개하는 게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오해나 공격도 안 받았죠. 물론 대선을 3일 앞두고 3월 6일 날 제보를 받고 3월 4일인가 제보를 받고 3월 6일 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 고유의 편집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보도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예 요약본하고 진본, 결국은 대선에서 대장동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뉴스타파가 이참에 그런 부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냐, 박길배라는 검사가 저기서는 땡땡으로 나오지만 이미 공적 인물이니까요. 당시 밑에 박길배 검사 타줬냐, 직원이 타줬냐 이건 전혀 중요한 맥락이 아닌데 일뭐 혹시라도 뉴스타파가 윤석열이 타주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편집을 했다면 이런 부분은 저는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커피를 타줬냐가 전혀 아니고 저희는 이 대장동 사건을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부산은행에서 몇백억 대의 불법 부실 대출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그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확보해서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대장동 사업의 거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때 불법 브로커가 조우영인데 조우영을 결국 여기서 확인된 팩트는 김만배가 대장동 주범인 김만배가 박영수를 조우영한테 소개시켜줬다는 것이고 박영수는 윤석열과 특수관계라는 건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전 녹취록에 보면 그분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성렬아 반말하면서 술을 나랑 엄청 마신 사이 이런 취재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변호인이 되면서 그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던 박길배가 타줬던 직원이 타줬던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사건이 무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면 편집으로서 혹시 사실은 윤석열이 타줬다 그러면 좀 더 자극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걸 혹시 일부라도 노렸다면 저는 그건 뉴스타파가 지적받아 마땅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참에 신규 변호사는 항상 제가 대화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보 진영에서 내로남불이나 진보 진영이 또 예를 들면 부당한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신규 변호사 가끔 지적하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저는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다 고백하고 고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인터뷰가 공작이 아니라는 건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이 인터뷰 할 때 보면 김만배가 전화를 5번을 받습니다.
또 공개된 커피숍에서 합니다. 막 화장실 가는 것도 막 녹음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도하지 마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나도 큰일 난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공작이 되면, 그리고 인터뷰 시점이 9월이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팩트인데 윤석열이 후보가 그때 당시 저는 홍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홍준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윤석열 떨어뜨리고 정치 공작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팩트와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구별해서 비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단어 선택할 때 부산저축은행인데 부산은행이라고 아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인데 부산은행은 네. 실제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BNK 부산은행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교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와 저축은행 사태 때 가장 큰 부실이 있었던 곳이 부산저축은행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쟁점이 뒤섞이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게 산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일단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김만배 씨와 신학님 씨 그리고 뉴스타파 민주당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서로 공모했냐? 네. 그리고 이 보도에 이르는 과정의 진실은 무엇이냐가 저는 한 꼭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와 별개로 2011년도에 윤석열 당시 주인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를 한 게 맞거든요. 이건 팩트입니다. 네. 팩트인데 당시에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김만배 씨랑도 가까운 사람이고요. 아까도 뭐 형동생 한다고 하고 이 조우영 씨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장동에는 깊이 관여해서 이익을 취했던 그 분이라 사실은 수사 대상자에 올라와 있는 분인데 핵심은 뭐냐면요. 2011년도에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대출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습니다. 당시 관련자가 70여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주인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씨를 수사를 했는데 조우영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었던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근데 박영수 특검이 이제 잘 변호를 했겠죠. 당시 조우영 씨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법조 카르텔의 전형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다시 이 사건을 지금 조명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은 조우영 씨가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박영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 불기소로 풀려났는데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 와가지고 동일 사건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이 나옵니다. 당시에도 변호인은 또 박영수 검사였고요. 같은 변호인이었고요. 변호인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원지검에서 올바르게 진실을 파헤친 거죠. 박영수 당시 특검의 그 변호인의 그 로비가 안 통한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사로서 왜 많은 사람들은 다 처벌을 하고 왜 조우영이라고 하는 박영수가 변호를 했던 사람만 왜 봐줬는가? 지금 이게 사실 이 핵심의 본질이고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는 그건 말 그대로 사실 논점을 흐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은 두 가지로 나눠서 왜 당시 윤석열 검사는 이 법조 카르텔로 의심받는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김만배 씨와 관련된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은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 봐야 된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법조 카르텔도 문제인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언론도 만약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그 의도를 가지고서 만약에 잘못된 보도나 과장 보도를 했다라면은 그건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할 문제지 지금 이렇게 유난을 떨 부분은 아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이번 사건을 기획이다, 대선 공작이다라고 보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간의 금품 요구 같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1억 6,500만 원은 책값인데 검찰이 보는 것은 1억 6,500만 원을 책값이라는 명문으로 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오고 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1억 6,500만 원 정도가 이제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한테 지급한 돈인데 지금 김만배 씨 주장은 뭐 예술품의 가치로 이야기를 해서 뭐 돈을 지급했다. 근데 그거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수긍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추측입니다만은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의 직업 자체가 언론인 출신이고 대장동에 개입이 돼서 사실상 로비스트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액의 돈을 지급했을 때에는 아마 예술품이라는 주장보다는 아마 좀 사전에 언론에 영향력 있는 분들에 대한 좀 관리 차원 아니었겠냐 이런 추측이 좀 가능한 것이고요. 그 금품의 성질은 밝혀야죠. 밝혀서 그 금품의 성질에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위법성대로 처벌을 받고 하면 될 일이지 지금 이것이 대선 공작으로까지 확대 재생산이 돼서 마치
마치 이것을 보도한 언론들이 뭐 싹 다 폐간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또 뭐랄까요 그 민주주의의 또 다른 측면을 또 훼손하는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진걸 예. 소장이 신학림 위원장 좀 잘 아신다고 했는데 예. 그 1억 6,500만 원 주고 넘겼다는 책이 무슨 혼맥 지도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재벌들과 예. 언론사의 그 정말 얽혀섞인 혼맥도 그 혼맥이군요. 아.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고 누구랑 누구랑 예, 이렇게 예. 그 뭐 사돈이 예를 되고 들면 이런 거. 예, 뭐 사돈이다, 예. 뭐 저 누가 형제다, 뭐 이런 조선일보하고 김무성 전 국민의힘 예, 쪽도 연관이 다 있고 뭐 동아일보도 다 뭐 유력 집안들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본 뭐 그런 그래서 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정경유착이나 또는 언론과 재벌들이 유착이 이루어지는가 예. 이런 것을 치밀하게 몇십 년간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된 책인데 이 책에 좀 찾아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판권까지 책 3권만 1억 6,500이라면 사람들이 이제 부가세까지 해서 1억 5천 그다음에 부가세까지 해서 1억 6,500 그리고 계약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판권까지 넘긴 거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판권이 아니라 책하고 데이터베이스까지 넘기는 거로 이렇게 또 주장이 약간 엇갈립니다. 저도 신기 변호사 말씀처럼 혹시 이 부분에서 뭔가가 예를 들면 굉장히 저명한 언론인을 관리하려고 과도하고 부당히 줬다. 그게 불법일 수도 있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는 것으로도 그칠 수 있고 언론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언론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불법 용어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긴 수사받아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김만배가 몰래 녹음을 당해서 피해자로 지금 사과받겠다고 했고 신학림 위원장이 사과도 했던데 이것이 그 1억 5천만 원이 인터뷰의 대가다. 이건 저는 전혀 팩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법원에서도 그걸 구속장을 청구했는데 법원도 인정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 빨리 밝혀져가지고 금전하고 인터뷰는 아무 상관없다. 심지어 지금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둘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라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일까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하지요. 이제 재판을 통해서 또 가려지겠지만 그런데 이미 마치 이게 사실인 양 정말로 김만배 씨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진실인 양 정치권에서는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걸까요?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이 사건은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3월 7일 방송을 포함해서 뉴스타파 보도를 70여 건이나 인용 보도했던 MBC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KBS YTN 역시 대선 공작에 놀아난 방송을 버젓이 보도했음에도 여전히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한다고 절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MBC와 KBS YTN의 입장은 무엇인지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오늘 중으로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장님, 김기현 대표가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안 낸 내용을 이미 이제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지금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형감이다라고 결론을 지켜내면서 공작이 이루어졌다. 이게 가히 이제 지금 현재 집권여당의 당대표, 판사 출신, 법조인이 할 수 있는 말이냐. 앞에서 출발해서 결론 이르는 사형까지 한번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팩트가 확인된 것이 없이 부적절한 보도였는데 이것이 기획이라는 전제로 단정을 지어놓고 결론을 사형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과도하다라고 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렇게 떠들면서 마치 거대한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몰고 가는 것,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전쟁을 벌여야 하는 대한민국의 이념 전장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나마나 저는 뻔한 그 결론을 가지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동관 또 방통위원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짜뉴스 다 척결한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언론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어떤 식으로든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인터뷰 배우에 신학님, 김만배 이 두 사람의 인터뷰 배우에 민주당, 이재명이 있는 게 의심이 된다?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2007년도에 내가 대선 과정에서 언론을 전반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의 촉이나 감으로 봐서는 충분히 배우가 있다고 볼만하다. 이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언론이 가짜뉴스가 아닌 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해야 된다는 그 방향을 얘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례냐고요. 이게 완전 엉터리로 진짜 공작은 누가 하느냐. 지금 현 집권 세력 당대표 그리고 이동관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윤기 변호사 법률가로서 김기현 대표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터무니없는 거의 뭐 그 사또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법률가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삼권 일체 국가를 지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규정하면 그게 팩트가 되고 사실이 되는,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면 짐이 곧 국가가 되는, 지금 이런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부적절하죠. 특히 판사 출신이라는 것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런 정말로 그 무식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말씀에 보면은 기획된 공작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검찰 조사를 왜 하며 무죄 추정 원칙은 왜 있으며 사법부에 의한 판사의 판단은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이 판사까지 하셨잖아요. 그냥 정치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판을 짜가지고 당신은 유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은 죄인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혀 법률가로서 기본적 소양이 없는 매우 참 무식한 발언이다라는 표현 말고는 제가 좀 떠오르지가 않아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 이 사안에서 사실 여론 조작을 지금 문제 삼는 것 같고 가짜 뉴스 이 두 가지를 지금 문제 삼아서 사형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의 논리적인 그 점핑을 한 것인데,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강승규 수석이 관제 데모 했다라는 지금 녹취까지 나오고 있고, 또 과거에 국정원 댓글로 여론 조작했던 사람들 다 사면복권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여론 조작은 다 해도 되는 것이고 이 여론 조작은 안 되는 것이냐라는 일단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가짜 선동에 대해서도 저도 대선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요, 서로 고소고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시에 기억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아들에 대해서 그 입학에 대한 부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민의힘에서 제가 당시에 사과문을 7시간 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무마가 되고 66명이 고발까지 당했거든요. 저는 당시에 내부에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 뭐 상대방의 아들까지 문제 삼아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왜 하느냐 했는데, 당시 의원들이 다 하자 그래가지고 했다가 저만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무혐의로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로가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런저런 급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과장되고 허위로 발표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선거에서 승리한 쪽에서 이제 문제 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우 옹졸하다, 저희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김기현 대표의 저런 발언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언론이 가짜 내지는 여론 조작을 여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는 형법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이런 제도적인 그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으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 내용만 종합해보면 팩트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나 아니면 직원이었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 윤석열 검사가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윤석열 커피 안 타줬는데 이것들이 커피 타줬다고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대선에 미칠 영향이 있고 이것은 사전에 기획이 돼 있고 그 기획의 배후에는 민주당인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까지 숨어 있는데 이거 우리 다 밝혔다. 그래서 이거 터뜨린 놈 사형이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제가 설명할 수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이분이 거기에서 등장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직원이 커피를 타줬다는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정말 사형까지 시켜야 된다? 그럼 사형의 대상이 누굽니까? 뉴스타파 기자 사형시킬 거예요? 민주당 사형시킬 거예요? 그럼 이재명도 사형시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나라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끌고 가는 그 저는 발상이 기가 막히고,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 버젓이 내놓으면서 본인 지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비장하게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공산당을 이겨야 되는 이런 비장한 비슷하게 해서 국민들 상대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진짜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행위 아닌가. 예? 그렇게 그래 커피 타준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냐고 제가 거꾸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 뉴스타파 보도가 그 윤석열이 커피를 타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지적받을 만했는데, 정확히 제가 지금 다시 파악해 보니까 언론 비평 매체에서 지적하는 게, 뉴스타파 보도는 원래 그 편집한 인터뷰, 그다음에 지금 전문 공개에도 윤석열 타줬단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그런 지적을 한 게 없고, 다만 박길배가 봐줬냐, 윤석열이 봐줬냐는 확실한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전문에는 봐준 주체가 박길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대검 중수과장 바로 아래니까 둘이 당연히 윤석열이 지시를 받아서 봐준 거라는 의혹이 나오죠. 근데 편집본에는 윤석열이 바로 봐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면 이런 것도 혹시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면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을 일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했는데, 커피를 타준 게 윤석열이 아니까 이게 사형에 달하는 범죄라는 건데, 이 맥락을 전체 보면 가서 커피를 누가 타줬고 수사 무마를 받아서 이 사람이 처벌 안 받았고 그때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는 건 변함없는 팩트입니다. 자, 그때 불법 부실 대출을 받은 게 저축은행 엄청난 피해자를 고통을 많이 했는데 무려 1,115억이나 되고요. 조영이가 지금 이 대장밀당의 핵심이잖아요. 당시에 받은 브로커 피만, 불법 수수료만 10억이 넘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대검 중수 이까지 윤석열 수사팀이 봐준 건 변함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향심 사설이 이렇게 나오네요. 좋네요. 자, 그럼 허위 인터뷰 의혹이랑 그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경이 된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사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그거 싹 특검해버리자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 맡겨서 이 공방을 빨리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걸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대통령실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좀 어설픈 게 몇 가지가 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일단 밝히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인데, 심지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당 대표가 그것도 판사 출신이 사형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폐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뭐 이렇게 현혹을 시키면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폐간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당한가요? 과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폐간을 마음대로 그렇게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법률은 언론이 허가를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그걸 마음대로 폐간을 시킬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여권의 핵심들은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또 꺼냅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장제원 과방위원장 간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네. 폐가망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뉴스타파 사건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국기문란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간에 해당될 사안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인터넷 매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럼 그거를 이른바 그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걸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들이
그 방송을 하고 그것이 또 다시 환류가 되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인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지금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그 방심위 등 말하자면 저희 그 이거를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장님,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김기현 대표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국기문란, 쿠데타, 국가 반역 뭔가 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규정 밑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또는 뭔가 흠이 잡힐 때마다 그 프레임 안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원래 이런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갈라치기 또는 나누어서 공격하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평소에 저런 생각을 소신과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언론을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렇게 하겠죠. 저분 기자 출신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던 그 국회의원도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전에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기획이 돼야 됩니다.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사실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논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사의 일반적인 우리 작성이나 제작이나 또는 보도의 과정입니다. 아예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생산 자체를 해낸다. 그래서 이것을 퍼뜨린다. 온라인에서는 한 번씩 저희들이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사 등록을 하고 있는 데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나 다른 온라인 매체로 등록하고 있는 스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의도로 기획을 해서 누군가를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 말을 함으로써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렇게 몰려서 규정될 수 있으니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미 지상파, 종편, 신문과 같은 이미 이런 언론들은 저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비판하는 내용이 곧 가짜뉴스로 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폐간의 위험까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강요하는 저 행위가 진짜 공산 전체주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지금 뭐 공직자들,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그 헌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참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권력이나 다 이제 그 전체주의화 되거나 권력의 그 선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견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론에 대해서 가짜다라는 것을 권력자가 규정하고 그 규정된 대로 폐간을 시키겠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시죠. 국정농단 사건도 처음에 의혹으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대장동은 어떻습니까? 의혹으로 출발한 거 아닌가요? 어떤 것들이 의혹으로 출발해서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진실로 드러나는 경우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의혹 단계에서 해명이 되거나 해서 국민들이 넘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권력 잡으신 분들은 의혹 단계에서 우리 생각과 다르면은 그냥 다 반역이고 다 폐간이에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저는 그럼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뭐 공산당 얘기는 너무 시대착오적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자신감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대의 의견을 1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뭐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좀 조율하고 좀 설득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찍어 누르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검사 DNA를 못 벗었는데 그 검사 DNA가 저는 온 내각과 온 정부 여당이 다 퍼져버렸다. 그래서 검사들이 뭐합니까? 잘못을, 의혹을 제기해서 수사하고 무죄도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들 책임도 안 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언론에 대해서도 잡아서 조사하고 폐간시켜버리고, 이 검사 DNA적인 접근이 이제 국정의 한 복판에 들어와서 저는 정말로 지금 민주주의의 큰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고, 그건
사실은 국민을 상대로 하면 논란이 되고 비판받을 거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용산 대통령이 잘 보여갖고 공천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저희가 정말 수십 년 여야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분석해봤지만 국회에서 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정말 과도하고 너무나 지나친데요. 이제 이런 거잖아. 아예 뉴스타파 보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없애버려야겠다고 폐가망신시켰다는데 뉴스타파 보도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김만배를 가공으로 김만배 녹취를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두 사람이. 그리고 그게 편집상의 어떤 지금 논란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규명해봐야 한다는 저는 깨끗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언론인 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받았다고 저는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가짜뉴스가 아닌데 가짜뉴스라고 지 멋대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폐간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동안 독재 정권 시절에 가짜뉴스 몰렸지만 유언비어로 몰렸지만 실제 나중에 진실로 밝혀진 경우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권력이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가짜뉴스나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학계나 전문가들이 그건 허용되고 보장돼야 되지만 권력이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게 많은 언론 전문가, 세계적인 언론 전문가의 분석이고요. 그럼 진짜 가짜뉴스 뭐였냐? 정말 저는 그 떠오르네요. 대선 전에 국민의힘의 장영하 변호사가 어떤 조폭이 이재명한테 준 뇌물이라고 20억 뇌물 사진 제시하고 장영하하고 국민의힘 김용판 경찰 출신 이 사람들이 20억도 이게 이재명이 받은 뇌물이라고 사진까지 공개하고 난리 피잖아요. 그거 지금 다 가짜뉴스 밝혀져서 기소까지 하고 재판까지 됐는데 그러면 지금 김기현, 장제원, 이동관이 말하면 이 사람들 사형 한 100번 해야겠네요. 아유, 이제 그만하시죠, 진짜. 너무 저질 논쟁입니다. 저는 이제 국정 운영의 자신감 또는 지금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권력에 취해 있다 이렇게 나오는 현상일까? 저는 정반대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뭔가 지금 권력이 크게 구멍이 나 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자신감을 잃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정신 승리를 외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착오할 수도 있다. 공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서 과잉 행동, 과잉 발언을 한다. 이런 것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그리고 국무위원, 스스로 국무위원이라고 칭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저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총선도 대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공산전체주의 세력 안에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했던 모든 행동은 기획과 의도와 음모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저 말 안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 앞에서 두려움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도저히 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갈라치기를 통해서 갈등 유발을 통해서 극단적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저런 행동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권력의 오만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도 가짜뉴스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지만 진위 여부라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합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것은 유일하게 사법부에다가 우리가 그 권한을 줬습니다. 사법부에서 형사 판결 내리면서 사실관계 정리하면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합의한 사실관계로서 매우 높은 신비성을 부여를 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치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권력자 한 사람이 이건 진실이야, 이건 가짜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이 권력에 도취하신 분들은요.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면 진짜 네모나타라고 하실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권력자의 입에 진실에 대한 판단권을 넘겨주는 것, 그리고 진실과 역사라는 것을 한 세력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매우 위험하다.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기문란 중대범죄행위라고 이동관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국기문란 중대범죄를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조우영 씨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과의 법적 카르텔이 지금 의심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런 게 국기문란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진짜 국기문란이 뭡니까?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 권력 사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게 국기문란 중대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그 외압을 넣고 그 외압을 넣어서 법과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가두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기문란 중대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강승규 수석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실 수석의 신분에서 관제대모를 지금 동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녹취로 나오는 것이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크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김만배 씨, 요 신학님 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10여 명의 검사들을 꾸려가지고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국기문란 중대범죄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물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를 누가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는데요. 레몬트리님, 본인한테 불리하면 다 가짜 뉴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리아님, 무서움이 많은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입니다. 수진영님, 히틀러와 나치당을 보는 느낌입니다. 정부 여당이 너무 비참하고 창피합니다. 어러울님, 가짜 뉴스라고 하면 유서 조작 사건 조선일보는 진작 폐간됐어야지요. 그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언론이 오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보와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빨리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오보는 언론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이걸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위험 속에서도 보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잘못 보도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다 확인한 다음에 보도한다?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조셉 퓰리처라는 유명한 신문인이 있습니다.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이죠. 신문왕이라고도 부르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퓰리처상을 받으면 언론인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는 그런 퓰리처상을 만든 언론인입니다. 그 조셉 퓰리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은 다리 위에서 국가라는 배가 지나가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배가 강을 지나갑니다. 그 위에서 지켜봅니다. 배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배에 뭐가 실려 있는지, 그 배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변은 어떤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언론이 다리 위에서 졸고 있거나 그 자리를 피했거나 또는 대충 보거나 그랬다고 하면은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다리를 국가는 피해가고 싶습니다. 왜냐? 뭔가 불편하고 드러나면은 곤란한 것들이 실려 있으면 당연히 다리 위에서 감시하는 사람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국가와 언론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언론이 미리 보도를 해버려서 중요한 작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언론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내세워서 그거는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전쟁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대로 확인 한 번 못했다고, 그것도 지금 확인도 안 됐는데 그냥 폐간을 해버리겠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에도 맞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수석이 유튜버와 통화를 하면서 관제대모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어떤 것이 현재 더 국기문란이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강승규 수석과 그 유튜버와의 통화 내용 듣고 정말 많은 국민들,
지금요 너무 많은 이슈가 막 하루가 뭐다 하고 나오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을 건데도 넘어갑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이 사람과 통화했던 이 부분은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나와서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고요. 강승규 수석의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죠. 방금 오셨나? 네네. 아우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완전히 내가 올라가기 전에 한 20분 동안 했어요 MBC에. 누구는 누구는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매국 언론이고 요거 저자들 김치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해야 돼요.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자, 이제 신은기 변호사 저 부분을 단순 동조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적극 권유라고 볼 것인가 관제 데모를 하도록 부추겼다라고 볼 것인가 어느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MBC 조져야 돼라고 하니까 그러세요. 주변에 좀 그렇게 전하세요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은 차관급이고요. 대통령이 직접 참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상황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안 한다? 그럼 강승규 수석과 궤를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건 수사 대상으로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언론 관련해서 또 MBC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과 야당일 때 뭐 불과 많이 되지는 않았죠. 정권 바뀐 지 지금 1년 반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야당일 때 언론재갈법 이래가지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 엄청 강조했고 저도 당시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논평 많이 냈거든요. 전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쳤는데 지금 왜 저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저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입장을 바꾸고 언론에 대한 것도 입장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승규 수석의 저런 표현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강승규 수석은 저것만으로도 이미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정치운동 관여죄에 해당이 돼요. 저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당장 수사받아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될 지금 상황이고 저 정도 되면은 지금 피고발인 내지는 피혐의자 지금 피의자 수준으로 올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당장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금 고위 당직자들이나 고위 정부 관료들이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도 뭐 지금 언론 계속 때려잡아야 되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MBC든 뉴스타파든 다 지금 조져야 된다는 표현까지 저렇게 쓰고 있는데 저런다고 한다면요. 그냥 아예 헌법을 바꾸세요. 헌법을 윤석열 왕국으로 한다.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김기현 왕국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야지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분들이 그것도 법률가들이 지금 정치를 하면서 이런 식의 잘못된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환 대표. 바이든 날리면 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날리면이라고 이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끼라고 했던 내용은 아예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죠. 어쩌면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천박하게 하는가? 그리고 국가 외교 무대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되는가? 그런데 이제 중대범죄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해명을 한다든지 사과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오히려 보도했던 언론사 앞에 가서 규탄하라, 데모하라 이렇게 지금 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국기문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분도 기자 출신인 거 아시죠? 강승규 수석도 한국일보 설마요? 한국일보 경향신문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저분이. 그 기자 출신인데 자 그러면 대통령실 뭐 과거 청와대에 공적 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국가 권력을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보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상의하거나 또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하게 공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 당연히 보도 잘못된 거 국가기관에서 언론사에 보도 정정, 수정 요청할 수 있죠. 그 수단을 버리고 바깥에 있는 외부인한테 야 가서 저 새끼들 원래 못 쓰니까 너희들 데모 좀 해줘. 너희들 좀 나서줘. 뭐가 공작입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자연인이 정말로 언론사에 접근이 안 되어서 내가 할 말이 정말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시위를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공적 기구인 국가,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당당하게 MBC 사장을 찾아가서 또는 보도국장을 찾아가서 요청할 수 있다고요. 요청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또 설사 대통령이 거기에서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진짜 대통령 실수 좀 했는데 언론 이러면 우리 국익에 좀 손실이 있으니까 요거 좀 보도 좀 자제해달라. 이거 대통령 실수를 너무 이렇게 많이 드러냈을 때 가져오는 우리 사회적 손실과 외교적 손실 좀 봐달라. 이해해달라. 그런 거 하려고 원래 홍보수석실이 있고 대변인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자 출신들이 다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사회 수석실에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완벽하게 워딩을 해내고 완벽하게 홍보를 해내고 이걸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수단으로 다 씁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거 채우라고 대통령 참모가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질 해가지고 유튜브한테 야 너 데모 좀 해주면 안 돼? 이따위 식으로 그래 국가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국기문란범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냐고 저는 거꾸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국기문란은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게 되게 참 우스꽝스러운 게 저는 방금도 우리가 그 신앙님 김만배 씨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자유 좀 얘기를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아까 육성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쿠데타에 해당한다. 여론 조작하는 것은 국기문란이고 이거는 뭐 가만 냅두면 안 된다. 그러더니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정치관여가 되면 3년 이하로 징역이 돼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강승규 수석은요. 지금 여론조작 관제대모를 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작에 해당하면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강승규 수석은 징역 3년이 아니라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게 김기현 대표 말을 빌리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반대 진영도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진영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국기문란이고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만약에 뉴스타파한테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강승규 씨한테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강승규 수석은 죄송합니다만은 국가공무원법에는 3년으로 돼 있지만 김기현 대표는 지금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의 말을 빌리면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비판 언론은 사형 국가 반역으로 몰고 더 사형시켜야 돼 이거는 지금 국가 권력. 그러니까 여러 국정농단 사례가 나왔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문제 제기한 양평 군의원 지금 제명돼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 제기했다가 4일 만에 그 여현정 군의원님 우리 스피스 끝판토론에도 그저께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많이 봐주십시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한 분인데 풀뿌리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있는 폭로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강승규 수석은 제가 보기엔 아까 공범이냐 이렇게 했는데 먼저 전화해가지고 그 MBC 어떻게 해야 되라고 먼저 얘기 꺼내잖아요.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 있는데 그럼 강승규 수석은 이 일만 했냐. 국민의힘 경선으로도 개입해가지고 그 안철수 후보를 공격해서 이진복도 공격하고 강승규도 직접 이분들이 개입해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실도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이준석 날리고 나경원 날리고 강신업 날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주저앉히는 공작을 했잖아요. 저는 이거 공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선 전에 했던 이준석에 대한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저열한 그 공격 거기에다가 체리따봉 보낸 거 그리고 실제 대선 전에 3개월이면 이준석 날릴까 했는데 실제 딱 취임하고 3개월 만에 날렸잖아요. 거기서 쭉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자, 그때 강승규는 이미 안철수 후보가 고발까지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곳곳 대통령실이 정당 내부 경선에 정당법 위반하죠. 관제 데모 해가지고 이걸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관제 데모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거 다 처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국정농단이고 이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이든 날리면 때 어땠습니까? 참 지금도 웃음만 나옵니다. 기억하기로는 저 새끼들 이거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떠냐 뭐 이렇게 이제 자막이 나갔죠. 하루 종일 미국에 가 있는 홍보진에서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밤늦게 나온 해명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썼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면 저 새끼들은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거 미국 의회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국회 얘기한 겁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그런데 나중에는 저 새끼들이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다녀와서 국회에서 대통령 연설했죠. 그럼 유감이라도 표명을 해야죠. 아직 대통령으로서 경험이 없고 검사 시절 어느 습관이 배어 있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라. 그러면 넘어갈 일 아닙니까? 나중에는 새끼라는 발언도 없는 것처럼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건 아니죠. 국민들이 다 들었는데.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국민들 귀를 많이 헷갈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파 날리면파로 이제 나중에는 결국 나눠버리고요. 대통령이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처음 외교무대 등장했는데 그 좀 실수한 걸 눈 감아주지 그걸 그렇게 끄집어내서 국가 망신을 시키나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대통령 되면은요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런 거를 잘 하라고 참모들이 있고 또 노력을 하라고 새벽부터 참모들이 나와서 언론 대책도 세우고 언론인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버리고 용산으로 와놓고 기자회견도 안 해.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설마 새끼라는 말이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 그때도 궁금해했죠. 정말 우리가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 최근에 또 나온 녹취 보니까 뽀개버린다. 말끝마다 이놈 저놈. 이준석 전 대표 나한테 새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누구 말이 맞는지 몰랐죠. 이번에 공개된 거 들어보니까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소양, 덕목, 비전 이런 것들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듣기 불편하지만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놈의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깨버려. 또 국힘 안에서도 많은 의원과 또 저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이 빨리 들어와서 국힘을 접수해서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 국힘을 싫어하는 거 제가 100배 알고 저는 선생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제가요? 민주당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왜냐?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헤쳐먹을 때 국힘놈들이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울 때 이놈들 싸웠어요? 근데 신인규 변호사, 검사들은 다 막 이놈 저놈 뽀개버려 이런 표현을 다 씁니까? 근데 검사들도 검사 나름이고요. 뭐 어느 직역이든 다 이놈 저놈 새끼 하는 분이 있고 또 그런 거 안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직업군과 저는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대화가 나왔을 때 첫 반응이 그거였어요. 저렇게 사담을 가지고 한 거를 좀 치사하게 활용하는 게 맞냐?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이든 알리면도 아이도 카메라 꺼져 있는 줄 알고 사담으로 하신 걸 갖다가 그렇게 침소문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형수에 대한 그 욕설했던 그 녹음 파일을 그렇게 선거 때 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적이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사담이 노출되면은 이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족 간에 있었던 대화까지도 다 활용을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면은 다 맞고 남이 하면 다 다르냐 이제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언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 좋은 말 써야 되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저도 막 운전할 때 옆차가 막 몰래 끼어들고 이러면 저도 모르게 막 좀 비속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런 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뭐 약간의 결함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그 발언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인격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튀어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를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진실에 대한 왜곡이고 그러면 그렇게 이 새끼 저 새끼 내지는 쪽팔리다 바이든 얘기로 들린 사람들의 귀가 그럼 우리 고막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그 기차에다가 탔을 때 제가 그 열정열차 그 같이 타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다리를 신발 신고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노출이 안 되는데 이상일 의원이라고 지금 이제 그 용인시장 하시는 분이 자기 자랑하려고 옆에 앉아있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대통령의 그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공중도덕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출이 되면은 잘못했다. 이 한마디가 참 어려워가지고 지금 전 국민들 상대로 시각과 후각과 청각을 의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게 정말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 우습게 만드는 그 상황을 주변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준석 전 대표께서 예전에 이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 몰아낼 때 이 새끼 저 새끼 나한테 했다. 근데 그 인터뷰를 잘 보면요.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공개는 안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일부가 공개된 거잖아요.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비속어를 썼는데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윤석열 용권이 실망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막 공개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더 있다는 겁니다. 극우 유튜브들하고 막 밤에 전화하고 그랬나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이걸 지금 취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외신에서도 저한테 그걸 취재하는 기자도 있었거든요. 유력 외신에서도.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품격 없음도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지만 그 내용에 국정농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야당과 대화하고 언론과 소통해서 국민들이 지적하고 비판한 것들을 수용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을 다 차단한 다음에 극우 극단 일베 같은 사람들만 주변에 딱 두고 그 사람들한테는 막강 권력가진 사람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마치 조작해가지고 괴롭히는 것처럼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경선에 개입했죠. MBC 실제로 MBC 그때도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오늘도 지금 MBC 뉴스타파 보도 일부 인용했다고 기자를 MBC 기자만 4명이나 지금 고발했는데 언론 탄압에 개입했죠. 이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축출에 개입했죠. 이거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저는 그럼 우리 국민들도 인내 한계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심판하자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총선까지 기다리냐? 그전에라도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이 동시에 확산되는데 이건 국민들의 이런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 봅니다. 너무 날마다 이상한 짓 터지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국민들로서는 저항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토로해 봅니다. 근데 국정농단 또는 뭐 국기문란, 범법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영역이 이긴 한데요. 저는 오히려 자격론을 정말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됐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검사 출신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많은 참모들의 자격.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분들이 국가를, 국민을 대신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인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해도 또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 비판하는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쌍욕을 한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살다가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하는 행태, 벼락부자 된 아버지와 뭐 어머니, 그 자식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막 횡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년에 성공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이분들이 권력을 잡고 지금 하는 행태는 사람을 일단 무시하는 것 자체가 상상 초월 수준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 존중을 하지 않아요. 예단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하면서 막 재단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더 이 나라의 주인이 본인이 대표로서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꼭 대상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막 권한 가진 거 휘두르면 되는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라를 결단을 지금 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기도 하고 저항심이 생기는 거는, 대통령한테 국민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자격이 있느냐, 국가 운영의 자격이 있느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참모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국민 스스로 질문하고 주권자로서 판단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정점에 바로 대통령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혀 하지 않는 대통령, 언론과 관련해서 정말 오랜만에 입장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아니 뭐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협치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비판만 한다. 근데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저 표현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예를 들면 뭐 다수의 언론이 뭐 정말 악의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말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자세히 다시 보면 모든 언론이 다 야당 지지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근데 언론 전문가들 보면 사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 종편을 정말 강행해가지고 종편, 그 다음에 신문도 조중동, 그 다음에 요즘 웬만한 인터넷 언론도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훨씬 우호적인 언론 지형이 더 많다. 뭐 100번 양보해서 반반이면 반반이지. 모든 언론이 야당 지지하는 세력이 장악됐다는 건 팩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걸 그냥 국회의원들 앞에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것부터가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 지금 상상 속에서 과대망상에서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기사도이체 억지로 정 만들어 대중과 괴리됐다고 이렇게 풍자했던데,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다 나만 공격하니까 언론 다 때려잡아버렸다는 부당한, 그러니까 잘못된 과대망상을 갖고 부당한 이슈를 갖고 부당한 결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 인식, 예. 저는 지도자가 그래도 국가를 리드하는 리더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런 발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왜 나 이뻐해주지 않냐고 그 애정을 갈구하는 투정에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지금 저 녹취까지 나오고 지금 발언에 이렇게 빗대서 보면은 이념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필요 없다, 난 대통령 자리도 관심도 없고 보수 진보 뭐 다 의미 없다 이러던 분이
지금 불과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그 중요한 이념이 또 공산전체주의를 또 하필 골라가지고 너무 잘못된 이념을 또 골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앞뒤 말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어의 비속어와 겉표현이 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내용 면에서도 늘 말이 다르고, 또 하나는 지금 저렇게 24시간 정부 욕만 하니까 지금 욕만 드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탄핵 당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 했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렇게 자괴감에 섞인 그 발언을 했었는데, 아마 윤 대통령도 지금쯤 되면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24시간 욕먹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저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됐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아마 국민들도 지금 답을 못 찾고 대통령도 답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녹취에서 나온 내용을 빗대서 보자면은 그냥 권력이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그냥 권력만 얻으면 되겠다라는 그 권력 추종적인 기회주의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인데, 저는 참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냐, 지금 여기에 대한 지금 고민이 이제 남은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에 와서라도 마지막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대통령다움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태도를 안 바꾸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또 싸우고 언론과 싸우는 것은 결국 국민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일대 결전을 아마 준비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24시간 욕 안 들어먹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 늘 나왔어.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이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각자 이해관계를 단편적으로 떼서보면 맞는 말이지만, 대통령은 권위의 찬 결단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선택을 할 때마다 누군가는 그 결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다수 국민들 동의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24시간 욕 들어먹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욕 들어먹는다고 생각하고 본인만 저렇게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일단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기 이념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의 이념이 뭡니까? 어떤 게 대통령의 이념입니까? 자유, 공정, 가치, 법치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념인데, 지금 이 이념 하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 이념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무시하고 자유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님 제발 자유, 공정, 법치 좀 지켜주세요. 보장해줬던 거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하고 있고, 좀 더 공정하게 특정 세력 편들지 말고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 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 이념에 가장 충실하게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사기 이념 집단이냐. 그래서 근본적인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대통령 밑에서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참 국민 해먹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 하기도 어렵겠지만 국민 해먹기도 참 저도 어렵습니다. 요거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싶은 게, 찰스 왕세자가 최근에 대관식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찰스 왕세자가 썼던 대관식에서 왕관의 무게가 2.23kg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400개 이상 박혀가지고 2.23kg의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왕이 되거든요. 지금 이장님께서도 뭐 멋진 모자 쓰셨지만은 이장님의 모자가 있는 거고요. 국가 지도자로서 견뎌야 될 책임과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찰스 왕세자의 제가 그 대관식의 왕관의 무게로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운명이 달려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분의 발걸음 하나, 그 결단 하나, 생각 하나, 그거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자리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대통령 자리 자기는 하기도 싫은데 그냥 권력만 위해서 잡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그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왕관의 무게를 아시고 그걸 견디시라, 저희 생각 드리고 싶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왕관의 무게 깊이 새겨 들을 만합니다. 천사섭님, 뒤로 가야 할 때는 뒤로 가야지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계속 앞으로 가면 그 배는 침몰합니다. 그때는 빨리 뒤로 가야 배도 안전하고 배에 탄 사람들도 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가는 길을 멈추든지 뒤로 후진해야 할 때입니다. 남호정님, 결론은 내가 날아가는 곳으로 가고 있으면 시비 걸지 말고 닥치고 따라오라는 거네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대통령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듣고 쓰신 글이군요. 장터에서 술 한잔 드신 아저씨가 단상에 올라가서 내가 왕년에 하면서 철진한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주님, 대통령이 독재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에게는 독재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김옥주님, 대단한 사건이 대단한 사건으로 덮어지고 있습니다. 재즈맨님, 북중러를 비롯해서 세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념과 과거만 가지고 매일 싸우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가 싫어지려고 합니다. 기다림 후에님, 무의식 말에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수면 내시경 하면 깨어났을 때 꼭 물어보지요. 정광명님 글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가짜가 뭘까요? 상식이 아닐까요? 상식을 가진 정어리들이여 모입시다. 그래서 국민에게 상식을 선포합시다. 감사합니다. 전광명님께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선님, 뒤로 가야 할 때는 돌아봐야 된다. 천사선님께도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정부가 언론과의 전쟁 펼치고 있는데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언론과 권력은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언론의 본령은 권력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 권력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언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은 언론을 피하고 최측근 참모인 수석은 데모를 부추기고 휘하의 방통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니 폐간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협합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언론 환경이 이렇게 엄혹해졌습니다. 공포에 떠는 언론이 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열하고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건드리는 내용이라면 무서워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암흑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픽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깨어있는 언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스픽스의 50만 명 구독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100만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정어리 100만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진실을 제대로 전하고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 저희 스픽스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주변에 구독자 많이 늘려주시고 또 저희 스픽스에서 팔고 있는 물건 많이 사주십시오.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싸게 팔거나 막 나쁜 제품 팔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 가장 싼 값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골라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남는 걸 가지고 한번 힘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스픽스에 힘 모아주십시오. 요즘 정치본색 진행하면서 참 언제쯤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웃을 일이 당최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좀 깨어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죠. 혹시 정기환 대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뭐 앵커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팍팍 밀어주셔서 이제 50만 넘었고요. 또 스픽스몰도 여러 상품들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구매해 주셔서 저희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돌파 우상에 보면 지금 나오는 저런 이제
그 저희들 모션 광고라 그러는데요. 저기 양말이 지금 광고되고 있습니다. 양말 광고가 되고 있는데 저분이 아마 이제 그 울산 쪽에서 양말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기어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어서 스픽스라는 로고를 박아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고. 양말에. 예, 그래서 한 5번 정도 찾아오셨어요. 저것도 스픽스 몰에서 스픽스 몰에 팔 수 있는데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로 좀 하시죠. 단가 좀 낮추기 위해서 하니까 기어코 또 울산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노동조합 이런 데 많이 납품을 해왔다고 해서 품질 하나는 확실하다고 해서 저렇게 올려놨는데 예. 어쨌든 저런 부분도 좀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명절에 양말 선물 하실 게 있으면 예. 좀 해달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입니다. 9월 18일부터 이제 스픽스가 대개편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내용도 좀 바뀌고 또 새로운 진행자도 이제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요. 경제본색도 생기고요. 또 뉴스를 발라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도 생기고 예능 프로그램도 하나 또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렇게 론칭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유익한 방송 만들 테니 여러분 주위에 구독 꼭 권유하셔서 백운기 앵커님 또 저희 진심 어린 바람 100만 정말 정어리가 대한민국 언론을 바꾸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저희들 응원, 지지 그리고 좀 팍팍 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도 뭐 댓글 소통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와서 평론하는 것도 좋고 또 좋은 여론도 형성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행동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게 참 바뀌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당 바로 세우기를 해서 지금 또 오늘도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예, 저녁 7시부터 이제 시국 강연 토론회를 하거든요. 어디죠, 장소가?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앞쪽에서 저희가 이제 모처에서 하는데 결국 제가 전국을 돌면서 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답답하신데 그것만 갖고는 세상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스픽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그만큼 또 저희 정당 바로 세우기도 직접 행동하고 또 안진걸 소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각자 또 소신과 생각에 맞게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행동해야 바뀌니까 예, 번거롭더라도 조금 더 관심 깊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예, 맞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항상 강조하셨는데 뭐 남들이 해주겠지 해가지고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근데 조금 위로를 드리자면 행동을 혼자 다 하려면 너무 힘든데요. 저나 또 우리 안진걸 소장님처럼 이렇게 미리 또 해야죠. 예,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함께 하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정어리가 이렇게 뭉치면 상어도 도망간다니까요. 정어리 때가 더 분발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짧게 정말 저도 이 스픽스에서 토론할 때 그 희망과 대안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시민사단체에서 수십 년 일하면서 왜 이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악화된 걸 못 막았는가, 이런 너무나 황당한 권력의 추를 못 막았는가에 대한 자괴감과 죄송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최은순 장모가 개입한 잔고 조작에서 다른 공범 다 기소를 했는데 최은순 씨나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부분에는 아예 기소를 안 해버린 검찰이, 제가 그거 정말 고발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추가 고발하겠고요. 공직구 비리에서도 주범은 ESIND나 최은순 장모님이나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검찰이 아예 기소를 안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정말 다시는 고발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사법적인 무너짐을 인해서 이제 고발하고 왔습니다. 한편으로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매섭게 비판하고 있는 분이 미디어워치 변희 대표님인데, 그리고 국회 법사에 한번 증인으로 이분 불러서 윤석열 한동훈의 그동안 검찰 시절 또는 최근에 국정 운영하면서 온갖 무리수를 드는 것에 대해서 변희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법사에 청원을 올렸거든요, 국회. 벌써 시민들이 10,000명이 넘게 이렇게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저희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가는 방송마다 우리 스픽스 50만 넘었다고 홍보하고 100만 가자라고 호소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은 안진걸 TV, 임선식당 TV에서 공동으로
스픽스 50만 돌파 기념 헌정 방송도 저희끼리 그러니까 스픽스 50만 스픽스에서 돌파 기념 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안진걸 TV, 앵생식당 TV에서 감사합니다. 박영신 우리 간판 앵커를 모시고 스픽스 50만 돌파 기념 헌정 방송. 네. 스픽스 상에서는 아마 처음 있을 겁니다. 헌정 방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눈물이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려고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고마운데 아닙니다. 대표님 바카스라도 하나 좀. 꼭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아니 참 스픽스를 이렇게 참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좋은 방송 우리 양정훈 PD, 김혜지 PD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앵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진걸 소장님, 신은기 변호사님, 이장님, 정기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용산 접수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눈팅만 하다가 슈퍼챗 처음 해보는데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중간에 글을 좀 보내셨는데 제가 읽으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생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상식이 바로 서고 진실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언론 만들어 가십시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